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돈이 쏟아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도 한때는 손에 돈이 쏟아져도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돈으로만 행복을 살 순 없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이 현실이 되어 돈이 많아졌을 때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5살 차이의 아이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다 만났어요. 서로 자주 마주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방 가까워진 것 같아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우리 둘 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때 친할아버지의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갔지만 가사 갈등으로 인해 그 재산을 탕취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남편은 시골 10년 된 빌라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홀어머니와 8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문장을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가 사정이 다 이렇다 보니 저희는 조촐하게 겨우 결혼식만 올렸고 보증금 100만 원의 반지하 월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말하자면 신혼살림이기보다는 단촐하고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고 저는 주변에서 소심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듯 매일 행복하게 지냈어요. 우리 부부는 조금씩 모아 3년 만에 방 2개짜리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반지하 월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이사하는 날,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손을 떨며 소고기를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젊고 알뜰하게 모은다면 언젠가는 바라는 꿈인 내 집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꿈이 있었기에 우리는 야근에도 피곤하지 않았고 김치와 김, 그리고 상에 올라온 햄이나 계란말이도 진수의 성찬이 여러 편을 다 들고 기뻤어요. 결혼 7년이 흘렀고 남편은 이제 제법 돈도 모아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남편과 다르게 임신을 조금 더 미루고 싶었어요. 아직 집을 구입하지 못한 게 큰 이유였죠. 임신하면 현재 벌고 있는 수입보다 돈이 부족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아이를 키워야 해서 다니던 공장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해했지만 1년 임신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 몰래 피임을 해가며 임신하지 않는 척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걱정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은 너무 갑갑한 것 같아. 앞으로 돈 버는 일은 내가 맡기고 넌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주변에서 아이도 엄마가 여유 있어야 생긴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꽤나 오래도록 생각에 고요한 얼굴로 일을 그만둬도 어떨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에 아이가 안 생겼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도 힘들다고 느낀 거야. 라고 남편에게 화를 냈거든요. 남편은 난 임신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역시 아이를 가질 욕심이 있었고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했고 앞으로 우리 아이와 더 많은 행복을 원해. 나도 다른지 지금의 남편처럼 퇴근하는 길에 아이와 함께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며 통닭 먹으면서 휴일에는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도 함께 가보고 싶어.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이렇게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지? 현실을 모르고 꿈만 꾸는구나 하며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지는 못했죠. 그 남편은 오랫동안 지나가는 남의 아이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짜증났지만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공장에서 유일하게 친한 동료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도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 전까지는 공장에 다닐 것이며 임신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해 놓았고 남편이 몰래 피임약을 그만두게 하였어요. 금방이라도 임신할 것 같은 기분으로 지냈지만 임신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보였지만 남편과는 달리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불임인가라는 생각에 피임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죠. 꼬박 3년이 지난 후에도 임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죠. 매번 부푼 기대 속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남편은 보다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좋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는 그냥 하늘에 맡기자. 물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지금처럼 서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또한 감사하게도 아이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시댁에도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혼도 없고 아이도 없고 수입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는 어려웠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4년 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규모 재개발이 결정되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팔겠네 돈이 부족해 이러면서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눌리기만 했던 그런 땅이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꽤 많은 평수의 땅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100억 원이라는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에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통장에 찍힌 금액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너무 큰 형제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역시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알뜰살뜰하며 살아온 지난 날이 떠올라 얼른 200억 원이 있는 통장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제 이야기와 통장에 찍힌 돈을 본 남편도 도저히 믿기지 않다며 제가 그랬듯 통장에 찍힌 금액을 세고 또 세며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밤이 있었어요. 저는 꿈꿔왔던 직장을 찾기로 하고 남편은 고급 고깃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며 당연히 친구라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우리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부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서는 우리의 돈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본 돈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얻은 돈이라고 하며 우리 부부에 대한 방아질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식당 사업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부부는 그동안 알고 지낸 연락을 모두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친구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구입했어요. 그 근처에 남편이 꿈꾸던 고깃집을 개업하고 남편은 일일이 유명한 고깃집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배우고 노력하여 결국 가게는 빠르게 맛집으로 손님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인 줄 알았고 도와준 친정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부탁하러 왔어요. 아이야, 나도 너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죄송하지만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 않아. 네 시아버지의 빚 상환하기 참으로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겠니?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부탁이 오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시아버지의 빚을 한꺼번에 갚아주었고
그 일을 시작으로 예상치 못한 시댁 식구들의 계속된 요구에 어이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졌어요. 들었다는 게 좋지만 살구색으로 휴식하는 동안 나에게 미안하지 않니? 우리가 내 집처럼 편하지 않은 내 집보다 더 좋은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모쪼록 본가가 더 좋은 집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니, 이번에 치과 의사와 만나게 될 건데 옷과 가방 좀 사주시겠어요? 이번에 신혼집 건축 시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예물도 좀 줄 수 있겠죠? 내 동생이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의사 서위를 얻으려면 열쇠 3개는 필수라고 하더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 집 사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 시댁 식구뿐인데 돈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돈으로 생각해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잣말하듯 예물과 신혼집 이야기를 하던 때 저는 가게에서 일을 마친 뒤 남편에게 이제 더는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생각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전과 무관한 것 같아요. 그동안 시댁에 소비해온 돈 때문에 남편이 내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진행하지 않았어요. 난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이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소문났고 손님이 조금씩 줄어든 것이 신기했고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가게에 갔어요.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도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종업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나는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을 하며 가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죄인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음식점에는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 가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놀라서 정말 설마 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잘 넘겨야 피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사의를 미루었습니다. 그날로 제발 기원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 뒤를 따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상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유료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타고 나가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코어디어 골프장에 모든 장비를 갖고 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바람만 피기나 그래 하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바램을 한순간에 깨트렸어요. 골프장에 들어가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와 당연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죠. 남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외도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으로 살아가는데 이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남편의 예전 모습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속아왔는지 내 자신도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는 제가 절대 유리하다며 그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미처 부족한 남편은 참 어이없게도 제가 이혼하자고 기다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가 말한 것은 나에게는 남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가 더욱 열받게 만들었다. 그 남자의 다음 발언은 더욱 황당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당연한 거 알지? 50대 50으로 나눠야지. 진짜 기가 막힌다. 재산 분할은 내가 운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아번 돈이니 그 돈을 어떻게 요구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가 당연히 나눠야 할 거야. 내가 당신처럼 가게에서 돈 벌어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쳐가며 여자랑 바람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당신은 내게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이제 내게 1분도 주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알아둬. 그동안 내 집에 있을 때
내 동생이 시집 갈 때 받은 혼수와 예물은 다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할 거야. 내가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안이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후 남편은 마치 눈치를 살피는 개처럼 내 행동을 살피는데 다시 가게에서 일을 하며 옛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난 잠깐 미친 것 같았다. 미안해요, 여보. 다시 예전처럼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안팎의 모든 것에 대해 엄마라는 민영이가 당신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 화를 풀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이를 먹으면 남편은 마누라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젊은 시절에 마누라를 속인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후 남편은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서 처음부터 아첨하는 듯 저를 챙기는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부부 사정을 모르면서 남편이 잘하는데 제가 너무 한다고 소문이 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일로 인해 논란이 생겼어요.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버지 유산이지만 어떻게 내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냐? 남자가 앞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우리 아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건 유산으로 받은 거잖아요. 왜 제 이름으로 한단 건가요? 조정남이가 말했지만 저는 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견고한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건이 남아있지만 남편이 두려워서라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서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외제차와 여자를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녔고 저가 본 그 어린 여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손이 떨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남편을 다시 믿기로 했기 때문에 가게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가게 운영 중 동안 걱정하지 말라며 나누었던 유산의 일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돈이 넣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충격을 견디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리를 붙이고 서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에 대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연 놈을 반갑게 맞이하며 집을 잘 둘러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상간녀인 샤모니는 남편의 상간녀를 마치 며느리처럼 대하며 연신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자손이 없어서 인도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불안해했지만 날이 들면 소박 맛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우리 집회를 이어서 계속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첩을 싫어해요. 매사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다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것이 1,000원이었고 그들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이들이 벌이는 일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남편이 제가 상속받은 유산을 두 분으로 나눌 방법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명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을 돌릴 수 없다는 결론에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보내려고 수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름 끼치게 놀란 것은 설마 했던 그 일의 중심에 우리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돈의 맛을 본 뒤 꼬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거렁뱅이들에게 쏟아부었던 것들을 되찾아올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뒤져보며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시어머니 생신이 디데이였습니다. 나는 샤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환장할 미끼를 생각했고 북상한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꼬모, 아가, 이게 뭐야? 크루즈야, 엄마. 배를 타고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근데 핑계를 대야겠지. 배에서 즐기면서 여행하는 거야? 너무 챙겨줘서 고마워, 언니. 당시 너무 무료한 것 같아. 나는 안 가도 되는데.
가게에서 일하니까 신청도 안 됐어. 마음 같아서는 나도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게 종업원들에게 막아놓는 게 많더라. 그냥 나 대신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세기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를 생각해 줬는데 그걸 할마다 하는 것도 못 쓰는 거야? 우리는 서로서로 놀고 오자. 고마워요. 가야, 네가 정말 우리에게는 복덩이 다 좋아 죽겠는 시어머니야. 남편 신우이를 보며 저는 맹수가 발톱을 숨길 듯이 환하게 미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나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할 지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남편 앞으로 해준 가게를 처분하지 않은 일이었고 배우자이자 이전 소유자였기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채 가게를 팔아치울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잔금을 받기로 하고 곧 이어 시댁본가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내넣었어요. 집을 사들일 때 명있는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었어요. 뒤짐 역시 잔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로 하면서 저는 그들이 떠난 보름만을 제가 그동안 퍼뜨린 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애를 먹었던 건 신우이의 예물과 혼수인데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매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우이에 결혼할 때 해준 게 좀 많아요. 집, 차, 병원, 그것들은 다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상인 것들인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신우이가 제게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모두 지불하고 저희 제도 분리하는 건가요? 시내 내외의 경계가 다시 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들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고 신우이는 오늘 신호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호가 오기 전에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가 이루어진 하루 후 캐나다로 떠났고 곧 귀국하여 혈안이 된 만미와 이혼녀에게 마주쳤을 때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채 돈이 없는 저를 찾으며 친척집을 찾아왔습니다. 제와 신희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돌아오자마자 낯선 신세계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받은 상처와 배신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비자가 종료된 날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순간 나가 죽일 거야. 내 돈을 내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첫 사기꾼 같은 야, 너가 우리를 속여놓은 게 얼마나 잘 사는지를 다가 뵈야 할 거야. 남편은 거의 미쳐서 나를 보며 법원에서 죽일 때 소리를 질렀고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도 마치 사기꾼을 본 듯이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판사님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나에게 이혼 소송 승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한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던 부부였는데 나는 이혼을 하고 홀과분한 동시에 마음이 생각처럼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어쩌면 그 독과 같은 톤의 맛에 다신 없었던 예전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반지하 월세방을 탈출하면서 먹었던 속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드라마 같은 돈벼락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떨어진 돈벼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자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이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여러 곳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어쩌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돈보다 더 소중한 행복을 많이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